안녕하세요, 옵티입니다. 오늘은 방문기가 아닌 여전히 많은 분들께 생소한 다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서 만들어본 영상인데요.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맛집이란 태그를 달고 나오는 곳들이 너무 많은데 과연 이런 것들이 모두 다이닝인가? 도대체 다이닝은 무엇이고 어떻게 나뉘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다이닝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식사를 한 건 2007년 겨울이었고 처음으로 미식 여행을 떠난 때는 2009년 이탈리아였습니다. 당시 저는 이탈리아 요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건하게 이탈리아 음식을 해나갈 거라고 믿었던 시기였기에 망설임 없이 선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컨템포러리라는 장르를 만나게 되고 스페인에서 살면서 일하고 그 이후에 영국, 벨기에, 호주, 그리고 한국에서 후에 이야기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 본론으로 돌아와 어떠한 식당을 다이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오랜 기간 다녀보면서 개인적으로 정의한 의미는 문화를 식사로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럼 앞서 이야기한 파인다이닝은 자연스럽게 우아한 방식으로 문화를 식사로 전달하는 곳이 되겠죠. 또한 캐주얼 다이닝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장르를 이야기하자면 옛날엔 클래식이냐 아닌 컨템포러리냐 였지만 지금은 클래식끼리 섞는 경우도 혹은 아예 없는 장르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존중 정도로 보고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찾아가거나 새로운 경험을 택해보기도 하는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적어도 다이닝이라고 하면 정말 그 현지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나 유사점이 있는 것을 직접 사용해서 내가 그곳에서의 문화를 접하면서 느낀 그대로 클래식하게 쓰든 나만의 방식으로 컨템포러리하게 풀어내든 간에 문화의 승계 혹은 풀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음식이라는 방식을 이용해 결과물을 내고 그걸 오는 손님들이 먹으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이걸 한 입 넣었더니 일본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느낌이 정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이닝 장소를 알아보는 것부터 예약과 당일 도착하고 식사하기까지 이야기해볼까요? 우선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찾아보는 것과 동행인 혹은 모임의 특성을 맞는 장소를 그 중에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끼리 있는 고등학교 동창 10명끼리 모이는데 파인다이닝 같은 데 갈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럴 땐 좀 장소가 큰 중국집 혹은 예산이 되면 호텔 중국집을 찾는 게 맞겠죠? 결혼하고 주례를 봐주시는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자리하는 곳인데 안사모님이 먹는 걸 좋아하시고 좀 팬시하는 걸 좋아하시면 파인다이닝에서 고르는 게 맞고 식사 시간이 긴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나 혹은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깔끔한 장소에 위치한 한식집을 가는 편이 맞는 것처럼 상황에 맞는 곳을 고르는 것도 그날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는 갈 곳을 예약하는 순서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웬만하면 파인다이닝 가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놓고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요즘 우리나라도 외국도 예약을 대행해주고 도와주는 웹과 앱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이라 예전보다 예약을 하는 것도 취소하는 것도 매우 엄청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쇼 방지 차원에서의 디파짓을 카드로 결제하고 예약을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정말 소정의 금액인데 보통 외국의 다이닝의 경우 예약을 할 때 카드 번호 자체를 걸어놓고 노쇼를 할 경우 메뉴 금액 100%를 그대로 결제해버립니다. 여담이지만 제발 국내에서도 외국에서도 노쇼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 미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인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예약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 외국 다이닝 예약은 메일까지 쓸 필요는 없고 보통 해당 레스토랑 웹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예약 카운팅을 하는 곳에서 정보를 기입하고 선택해서 하거나 그곳에서 연결해주는 예약을 도와주는 페이지에 가서 예약을 진행하면 편리하게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만들 기획을 하니 나중에 식여행을 기획하는 영상을 만들 때 보통 미식여행을 어떤 식으로 짜고 얼마 전부터 계획하는지 공유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부분은 코로나가 끝나고 저도 곧 파리와 런던을 가지만 일정에 최대한 내가 계획한 식당들을 순서대로 예약을 모두 성공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물론 스강, 즉 스시 예약 강의 신청처럼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갑자기 미슐린 2스타에서 3스타로 올랐다거나 월드베스트 50에서 급 진입했거나 순위가 상승한 곳들은 보통 그로부터 반년부터는 예약이 정말 극도로 어려워지고 꾸준히 상위권을 지켰거나 그걸 초월한 레벨에 있는 곳들은 그냥 1년 내내 예약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지인이 없으면 첫 방문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년 웨이팅 리스트에 올려놓고 한 번이라도 갈 수 있길 바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매달 1일에 다음 달 예약 전체가 오픈되는 경우도 있고 석 달치가 계속 하루하루 오픈되는 경우도 한 달에 2번씩 나눠서 그 다음 보름치를 받는 등
나름의 방식이 있어서 미리 레스토랑마다 예약 정책을 파악한 후에 그것에 맞춰서 예약을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고요. 물론 그곳에 지인이 있어서 미리 패밀리 시트를 노릴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시지는 않았겠죠. 또 다른 사이드 노트로는 만약 동반자 중 제일 어르신이 있거나 생일자, 주최자 등이 있다면 해당자의 이름으로 예약하는 것이 모임 주최의 또 다른 예의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거리들을 정리하다 보니 미리 식당에 문의하면 좋은 것들이라는 목차도 생각이 나긴 했는데 요즘 웬만하면 레스토랑에서 미리 공지를 잘 하는 편이니 있다면 미리 읽어보시면 되고 없는데 보통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키즈 예스존인지 베이비 체어가 있는지 혹은 케이크를 가져가도 되는지 등은 식당마다 정책이 다르니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요즘엔 복장의 제한도 거의 없는 편이라 뭐 슬리퍼, 쪼리, 운동복 이런 것만 아니면 반바지도 대부분 거의 다 되는 편이라서 너무 집 앞에 나가는 패션만 아니라면 되지만 그래도 자리에 따라 신경을 좀 쓰기는 해야겠죠. 스마트 캐주얼이란 단어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옛날엔 반바지는커녕 남자는 수트 with tie, 여자는 투피스 이상부터 가능하며 가끔 원피스를 허용해도 소매가 없는 것은 안 되고 구두 앞이 뚫려 있는 건 역시 무조건 안 됨. 뭐 이렇게 엄청 빡세게 해놔서 이거 먹다가 체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마이를 벗지 못하고 3-4시간 동안 앉아서 식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도 초창기 때는 돈이 없어서 32인 도미토리에서 자는데 도착하면 나름 양복 같은 거 꺼내서 걸어놓고 피고 입고 가고 했던 시절이 있는데 정말 좋았던 시절이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네요. 원래는 예약 당일입니다. 암묵적인 룰로 보통 10분 전에 도착하는 편이 제일 좋은데요. 근데 또 요즘 일부 홀 직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딱 정시에 도착하는 걸 선호하는데 어쨌거나 정시에 들어가려면 근처에 5분, 10분 전에 도착을 해야겠죠. 자주 안 가본 동네가 있다면 전날이나 이틀 정도 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은 시간에 내비게이션 앱 등을 켜서 걸리는 시간을 보고 딱 거기 한 15분 정도, 뭐 금요일에는 20분이나 25분 정도 더해서 미리 출발하시면 됩니다. 주차하거나 발레 맡기는데 뭐 또 기다리고 하다 보면은 그런 데서 시간이 정말 후딱 가거든요. 그리고 일찍 도착하면 모든 게 좋습니다. 왜냐? 나는 일찍 도착했으니까 동반자한테 싫은 소리 들을 필요 없어서 좋고 동반자는 나의 동반자가 늦지 않게 와서 좋고 식당에선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갈 수 있어서 좋은 거거든요. 특히 동시 시작이 많은 가이새끼 집들은 늦으면은 나만 늦는 게 아니라 같은 타임에 식사를 하는 모든 일행에게 피해가 갑니다. 식사하는 내내 눈치를 보며 먹어야 할 수도 있거나 최악은 이미 시작해버려서 앞에 나간 음식을 못 먹거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뭐 음식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내주기도 하는데 즐기러 갔다가 쫓기든 먹고 나오게 되겠죠. 뭐 어쨌든 일찍 도착하는 습관은 어떤 거든 좋습니다. 주문하는 거는 의외로 지금도 긴장이 많이 되는 일이긴 합니다. 왜냐, 예산이 빠듯했을 시절에는 내가 사전에 알고 온 메뉴보다 가격이 상승해서 비쌌던 경우도 있고 세금이 따로 붙는 걸 몰라서 계산서를 받아보니까 계산보다 막 한 50-60유로 더 나온 경우도 있었고 와인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땐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다 와인을 마시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서 자연스러운 대화 유도나 이런 거 잘 못해서 정말 땀 빼면서 와인 리스트를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당연히 좀 나아졌지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와인을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내는 부분도 그렇고 조금 더 즐거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가보는 곳이면 그곳 직원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도 끌어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MBTI가 I거든요. 사실 밍글링이 자연스러운 분이시면 이런 거는 그닥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간혹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앉자마자 웰컴 디시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음식 메뉴도 보고 결정하시고 와인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 와인 리스트 공부도 빠르게 하셔서 주문할 거리도 찾아야죠. 애매하면 페어링이 괜찮은지 좀 봐야 하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준 거 먹고 있으면은 서버가 와서 메뉴 주문도 받고 소믈리에나 매니저가 와서 와인 주문을 받게 되는데 특히 요즘 시대는 인증의 시대고 사진을 남기는 시대이기 때문에 찍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뚝 부러지게 사진 찍고 싶다. 대신에 좀 정중하게 이야기하면 사진 찍기 좋게 보여줍니다.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선 뭐 일반 식당에서 먹는 것과 특별히 다를 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먹는 거고 다만 거기에 좀 더 특별하거나 우아해진 것들이 곁들여지는 것이니 그런 것을 최대한 즐기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몇 번 다니다 보면 제일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먹고 있다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서버들이 이미 코앞까지 우리 테이블에 음식을 들고 왔다면 이거 그냥 다시 앉아서 참고 먹고 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도 좀 다니면 소위 짬바가 생겨서 디시를 끝내고 기미가 있으면 다녀오거나 하게 되는데 여튼 저런 일이 생기면 당연히 그냥 다녀오셔도 됩니다. 음식은 보통 모두 다시 돌아갔다가 작석하시면 다시 돌아오거나 그렇게 힘든 디시면 우선 앉아있는 손님 걸 먼저 서브하고
나중에 돌아온 손님 걸 다시 만들거나 아니면 재조립해서 내어주는데, 이런 걸 맞추는 것도 다 식당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손님이 그런 걸 걱정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마음에 들어서 주기적으로 갈 의향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면 보통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선에서 무언의 타협을 거치게 되죠. 또 옛날 서적들을 보면 포크와 나이프로 내가 식사를 계속 진행 중인지, 남았지만 끝낸 건지, 내 기분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쓰였는데, 요즘은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요즘 서버나 러너들도 그 사인을 아예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식기는 원하시는 방식대로 편하게 쓰셔도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지식으로 DC 양 끝에 포크와 나이프를 숫자 8 한자처럼 걸쳐두면 식사 중이라는 뜻이고, 음식이 남아 있어도 5시 방향으로 포크와 나이프를 같이 나란히 두면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은 보통 잘 안 먹고 있으면은 음식의 컨디션 등을 물어보러 와주시고,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치워주거나 해결해주는 시기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관은 크게 없는 에피소드이긴 한데, 2017년에 캘리포니아 미슐린 3스타 중 하나인 더 레스토랑의 메도우드에서 식사를 했는데, 이날 아마도 저희 테이블이 제일 VIP여서 근무 스케줄이 없던 코스토 셰프도 저희 테이블을 옵저빙 해주기 위해서 와 있었어요. 제가 시그니처 디신 푸어그라로 속을 채운 구운 아보카도와 브리오시 토스트, 아마 지금 사진 떠 있을 텐데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천천히 즐기고 있는데, 제가 너무 천천히 먹으니까 매니저가 와서 음식에 혹시 문제가 있니? 혹시 다른 걸로 교체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엄청 신경 쓰일 걸 아니까 너무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엄청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던 일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게스트와 워커들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로 긴밀한 유대감을 나누고, 이게 또 잘 되는 테이블은 그게 물질적인 거든 아니든 간에 뭔가를 좀 더 챙겨주려고 보통은 합니다.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이 업에선 이쁜 놈한테 2-3개를 더 줍니다. 이렇게 해서 식사가 마무리되면 보통 자리에서 영수증을 요청을 하고, 금액을 확인한 후 카드를 주면 결제기를 갖고 오거나 계산대에 가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과 함께 돌려줍니다. 그러고 보니 신용카드 없던 시절에 흰 봉투에 고이고이 몇천 유로 싸들고 가서 매번 숙소에서 다른 사람 없나 확인하고서는 그날 가서 쓸 금액이랑 비상금 포함해서 머리로 계산해갖고 꺼내고 다시 숨기고 했었네요. 외국에선 택시가 필요한지도 물어봐 주는데, 안 물어보더라도 필요하면 요청하면은 바로 불러주는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출발할 때부터 미터기를 켜는 게 아니라 콜 받은 시점부터 미터기를 켜는 나라도 있으니까 예산이 조금 빡빡하다면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가본 곳들 중에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애프터 서비스를 챙겨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요즘엔 하이엔드 2스타 이상인 곳들만 하는 다음날 먹으라고 빵들을 포장해 주거나 자기 전에 먹으라고 캐러멜이나 누가, 초콜릿 등을 포장해 주기도 하고, 식사 중에 스몰 토크로 나눈 여행 일정들을 가기 편하게 교통편 등을 찾아서 정리해서 줘서 그 나라 언어를 못해도 이거 하나 보여주면 다 갈 수 있을 정도로 주는 경우도 있고, 레스토랑이 속해 있는 호텔에서 머물면 샴페인이나 끄레망 같은 걸 룸으로 보내주거나 꼬냑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예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해지고 정보 공유도 원활해지면서 가기가 편해졌지만, 외국은 여전히 메뉴 금액 기입이 안 돼 있는 곳들도 많고, 업데이트도 느려서 확인하고 간 정보랑 다른 경우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댓글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서 남겨주시면은 답글 남겨드리거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